아버지, 이거 한 잔 다 드세요.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준호 올해 73.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과 도덕을 이야기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독이 든 잔이 놓여 있고 그 잔을 건네는 손이 다름 아닌 제가 가장 사랑했던 딸의 손이라니. 여러분은 상상이나 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것 같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주방 안은 고요했지만 고요 속에 섬뜩한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는 수정자는 마치 신의 성배처럼 순수해 보였지만 제 손끝은 떨렸고 몸은 낯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아들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엔진을 한 개까지 몰아붙이며 아버지, 절대 그 잔을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곧 도착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지요. 딸 지연의 집은 화려했습니다. 벽지는 수입품이었고 식탁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정갈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대 장치처럼만 보였습니다. 갈비탕에서 올라오는 김조차도 차갑게 보였고 반찬들은 한 점도 손대지 않은 채 저를 기다리는 신문관 같았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조차 제게 등을 돌린 듯 느껴졌습니다. 두 모금. 그것만으로도 제 몸은 배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에서 타오르는 듯한 고통이 번져나갔고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평생 서서 가르치며 얻은 허리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 고통은 훨씬 더 깊고 무서웠습니다. 방 안의 불빛은 깜빡이며 제 시야를 조롱했고 그림자들은 마치 제 죽음을 환영하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식탁 건너편의 딸 지연은 낯설었습니다. 엄마를 닮아 고운 외모를 지녔던 아이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어두웠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와인색 드레스와 번쩍이는 장신구는 오늘을 위한 무대 의상처럼 보였지요. 그녀 손에는 병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 투명한 액체가 제 잔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가에 서 있는 사위 도연의 모습은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덩치 큰 몸은 방 전체를 압도했고 연습된 미소는 눈빛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폭력을 준비하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묘한 기운은 만약 독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는 무언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를 지워낸 듯 지나치게 깨끗했고 심지어 가족 사진조차 제게 등을 돌린 듯 했습니다. 이 집 자체가 저를 올가매는 덫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 아버지, 제가 다 알아냈습니다. 보험 서류, 검색 기록, 그 사람들의 계획 다 밝혀졌어요. 차 안에서 절박하게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는 제게 마지막 희망이자 구원의 끈이었습니다. 독이 제 혈관을 타고 번져가는 느낌 속에서도 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고 옳은 길을 택하라고. 지금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걸린 이 자리에서 저는 그 가르침을 제 자신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잔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오직 제 것이었고 그 긴장감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낡은 마룻바닥 위에 네모난 빛이 놓여 있었죠. 그 옆에는 아내가 남겨둔 실내화가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걸 치우지 못하고 있었죠. 치워버리는 순간 아내의 흔적까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날도 새벽 6시에 눈을 뜨고 있었어요. 교사로 오래 살다 보니 몸이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이 저절로 떠지고 있었어요. 집 안은 늘 익숙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침실 문 앞 마룻바닥은 삐걱거리고 있었고 화장실 문은 열릴 때마다 끼익거리고 있었어요. 주방 찬장은 늘 세게 한 번 더 당겨야 열리고 있었죠. 그런 소리들이 이제는 내 곁을 지키는 친구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봄 냄새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텃밭에는 토마토 모종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햇볕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꼭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 같았어요. 나는 손으로 흙을 만지며 지지대를 세우고 있었고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어요. 그 흙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죠. 혼자 사는 집이 비어 있어도 이 작은 텃밭이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신문은 6시 47분쯤 도착하고 있었어요. 자전거 소년이 늘 그렇듯 정확하게 던지고 가고 있었죠. 나는 그 신문을 펴며 조심스럽게 주름을 펴고 있었어요. 옆에는 아내가 도예 수업에서 만든 찻잔이 놓여 있었어요. 소나무 무늬가 그려진 찻잔이었는데 그 안에서 녹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약통도 늘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내 심장을 지켜주는 하얀 약이 들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울림이 집 안을 울리고 있었어요. 오전 7시 15분.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죠. 화면에는 오래된 이름 하나가 떠 있었어요. 바로 내 딸 지연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딸이었거든요. 벨소리는 예전에 지연이가 학교 발표회에서 치던 피아노 곡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한동안 잊고 있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죠. 아빠 보고 싶어요. 직접 요리해 드리고 싶어요. 곁에 없어서 미안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마음 주위에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껍질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전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나는 무심코 벽난로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병에 걸리기 전 우리가 함께 웃던 사진이었죠. 지연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를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지 가슴이 저릿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지연의 전화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안부를 물어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반가웠어요. 그런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묻고 있었어요. 내가 먹는 약 이름, 복용 시간,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딸이 날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은 너무 세밀해서 마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연의 카페가 손님도 없고 미납 청구서가 쌓이고 있었다는 걸. 노트북에 내가 차마 상상도 못할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나는 오직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다정한 목소리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딸이 다시 나를 찾았다는 사실이 고맙기만 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운명의 저녁 식사를 하루 앞두고 나는 평소처럼 텃밭에 나와 있었어요. 토마토에 물을 주며 흙을 만지고 있었죠.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몰랐어요. 딸의 미소가 가면이었다는 걸.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던 가족이 나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걸. 나는 끝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가족의 선함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마호가니 의자가 나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손톱이 유리를 긁는 듯한 소리였죠. 나는 몸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척추 마디마디가 하나씩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온몸을 도는 독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서 있었죠.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화학전쟁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발을 넓게 벌려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천 시간을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내 균형 감각이었죠.
식당 불빛이 은발 위에 후광처럼 비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마지막 교향곡을 준비하는 지휘자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전까지 전화기를 꽉 쥐고 웅크리고 있던 연약한 노인이 폭풍 후 햇빛을 찾은 꽃처럼 똑바로 서고 있었어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었고 눈은 점점 창백해지는 딸의 얼굴에 정확히 집중하고 있었죠. 방 안 공기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힘의 균형이 확실히 바뀌고 있었죠. 내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건 평생 가르친 모든 진실과 도덕적 판단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벽에서 집의 기초에서 땅 자체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조선 왕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연이는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어린 시절 내가 특별한 어조로 이야기하던 기억이 근육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녀의 손이 독이 든 병을 향해 뻗었다가 떨어졌고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간 듯 창백했어요. 화장한 얼굴은 마치 시체에 칠한 페인트처럼 보였죠. 도연이의 반응은 더 원시적이었어요. 점잖은 사위의 가면이 깨지고 숨겨진 길거리 깡패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죠. 내 팔을 잡으려 하는 그의 손에 위협이 담겼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막아왔던 경험으로 막아냈어요. 젊은 남자는 팔이 풀리며 뒤로 비틀렸고 도자기 장식장에 부딪히며 덜그럭거렸죠. 방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계획한 전쟁터는 아니었어요. 조용한 암살 대신 범죄가 혼란스럽게 폭로되는 장면이었죠. 정성껏 차린 식탁은 이제 범죄 현장이 되었고 정교한 식사는 살인 미수의 소품이 되었으며 가족 모임은 함정 수사로 변해 있었어요. 나는 가볍게 웃었어요. 부탁했으면 돈을 줬을 텐데. 이 말이 그 어떤 폭력보다 강하게 다가갔죠. 사실이었고 지연이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늘 지나치게 관대했고 연금으로 부족한 수입을 딸과 사위에게 보충해줬죠. 시골집은 미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유지했지만 그들은 이 집을 악용하려 했어요. 이제 그 손주들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였고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래전 잃어버린 딸과 미래의 손주들을 떠올렸어요. 필수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밖에서는 밤이 사건에 반응하듯 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윙윙거리다 급하게 커지고 있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에서 끽 소리를 내며 사이렌 소리와 섞였어요. 민수의 차가 흰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코너를 돌았고 이어 경찰차 빨간불과 파란불이 벽을 비추며 현장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문이 세차게 열렸고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어요. 민수가 법정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는데 얼굴에는 통제된 분노와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뒤따라 경찰들이 들어오며 도연과 지연이는 저항할 수 없게 되었어요. 혼란이 절정에 달하기 전 나는 허리케인의 눈처럼 그 모든 것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딸에게 말했죠. 지연아, 내가 배우지 못한 교훈은 탐욕이 단순한 역사적 힘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야. 탐욕으로 무너진 모든 왕조에는 너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자신의 필요가 범죄를 정당화한다고 믿은 사람들, 가족 유대가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 하지만 역사도 정의도 우리의 변명을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이제 나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방이 잠시 얼어붙었어요. 내부에서 터진 탐욕의 암으로 가족이 멈춰버린 순간이었죠. 나는 마지막 수업을 한 것이었어요. 교실의 학생이 아닌 내 피부치에게. 성적은 낙제였어요. 경찰이 다가오고 민수가 흔들리는 나를 부축하며 달려왔고 구급대원들이 진입로를 뛰어오르는 동안에도 독은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슬픔의 시간을 허락했죠. 오늘 밤보다 훨씬 전 이미 잃어버린 딸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의 실수로 배울 기회조차 없는 손주들을 위해서였어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손끝에 남아있는 온기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다가올 결과들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죠.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배워야 할 교훈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나는 그것을 딸과 세상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진정한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문이 절박한 힘으로 안쪽으로 열리면서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노쇠 경첩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민수의 어깨가 단단한 참나무 문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죠. 그의 아르마니 정장은 그날 아침 수십억 원짜리 기업 합병 서류에 서명하며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는데 이제 죽음과의 경주를 보여주는 구겨진 증거가 되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는 바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재킷에는 순수한 공포의 땀 자국이 배어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아둔 가죽 구두는 문턱을 넘으며 미끄러지고 있었고 나무 바닥에 검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어요. 이 밤의 흔적은 나중에 법정 기록이 되어도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죠. 그 뒤로 경찰들이 안무처럼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전술 대형이 몇 주간 준비한 연습의 산물처럼 보였죠. 하지만 민수는 훈련보다 규정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려는 원초적 힘에 이끌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법률 문서에 꾸준히 정확하게 서명하던 손이 이제는 쓰러진 나를 향해 떨리며 뻗어가고 있었어요. 늙은 교사의 쓰러짐은 우아했어요. 해질녘 천천히 내려오는 깃발 같았죠. 먼저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접히고 어깨가 앞으로 숙여지며 몸을 파먹던 독에 항복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나를 받아 안았는데 머리가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기 직전이었죠. 그런 충돌은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끝냈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전기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민수는 내 심장 박동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죠. 불규칙하고 힘겹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업어줬던 기억보다 가벼워진 노인의 무게는 혼자 먹은 수년간의 식사와 나이, 상실이 가져온 점진적 쇠약을 말해주고 있었죠. 나는 늘 뿌리던 향수 냄새가 두려움과 화학적 냄새와 섞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의 침착한 변호사 가면은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박한 아들로 변신하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10대처럼 갈라지고 있었고 아버지를 부르며 음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각 단어가 기도이자 요구이자 시간을 더 달라는 간청이었죠. 나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평생 가르친 지혜와 유머가 눈빛 속에 남아 있었죠. 도구로 흐려진 시선 속에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힘이 남아 있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 민수의 똑똑함에 대한 자부심, 모든 계산이 끝난 뒤 느낀 평화가 담겨 있었죠. 구급대원들이 의료 특공대처럼 들어왔어요. 장비 케이스가 딸깍 열리고 바퀴가 펼쳐지며 삐걱거렸죠. 경험 많은 여성 구급대원장이 즉시 진단을 시작했고 혈압계가 정확하게 부풀고 맥박 측정기가 부드럽게 손가락에 끼워졌어요. 정맥 주사 바늘이 익숙하게 들어가면서 숫자가 연이어 외쳐졌죠. 생존을 위한 시처럼 들렸어요. 경찰들도 효율적으로 방 안을 퍼져나갔지만 목적은 달랐어요. 증거 보존, 용의자 확보, 범죄 현장 기록이었죠. 회색 머리와 주름진 얼굴의 김 형사는 오랜 경력을 말해주며 움직였어요. 그의 눈이 지영과 도연을 찾을 때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개인적 혐오가 담겨 있었죠. 김 형사와 나 사이의 역사가 이번 비극에 층을 더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는 문제아였고 조직에 들어갈 뻔했죠. 내가 개입해 무급으로 과외를 해주고 경찰학교에 들어가게 추천서를 써줬어요. 이제 그는 전 선생님 집에 서서 생명을 위해 싸우는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딸을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영과 도연은 조직된 혼란 속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다가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아닌 사이렌과 수갑을 지닌 정의의 불빛에 놀란 사슴처럼요. 지연의 머리는 풀어지고 눈물 자국 난 뺨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녀가 선택한 명품 드레스는 이제 끔찍한 연극의 의상처럼 보였죠. 도연의 가면은 금이 갔지만 아직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고 턱을 세게 물어목 근육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김 형사가 법적 권리를 읽어주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단어가 망치처럼 방 안을 울렸어요.
가족 저녁 식사를 범죄 현장으로, 딸을 피고인으로, 나를 피해자로 바꾸고 있었죠. 지연의 폭발은 화상 같았어요.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원시적이었고 그녀 영혼의 소리였죠. 자기 정당화와 비난의 급류가 쏟아지고 정성껏 바른 화장은 강물처럼 흘러내려 비극의 가면을 만들었어요. 그 폭발 후 침묵이 방 안을 덮었어요. 마치 우주가 딸이 아버지를 소모품처럼 여긴 공포를 흡수하려 멈춘 듯 했죠. 구급대원들조차 속도를 늦추고 경찰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시선을 교환했어요. 삐소리가 명상종처럼 밤에 초를 새고 있었죠. 민수는 아버지 곁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며 분노를 억제하고 계산된 행동으로 돌아왔어요. 척추가 곧게 펴지고 어깨가 각이 서고 손이 눈에 보이는 노력으로 펴지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승소했던 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희생의 진실을 설명하는 그의 말은 배심원이 무시할 수 없는 최종 변론이었어요. 16시간 근무 공동보증, 딸에게 흘러간 돈,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외과적 정확성으로 제시되고 있었죠. 도연의 법적 조작 시도는 증거 벽에 부딪혀 절망 속에서 거의 웃길 정도였어요. 그의 허세는 안개처럼 증발했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손이 펴지며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유언장 폭로는 그리스 비극의 마지막 아이러니였어요. 내가 민수의 손을 잡는 힘은 독과 싸우면서도 놀라웠고 말보다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었죠. 내 유산은 타락으로부터 보호되었고 장학금은 수백 명의 학생에게 전해질 것이며 가르침은 탐욕스러운 자녀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확장될 거예요. 들것이 바퀴를 굴리며 삐걱거리고 나는 문 쪽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방에 지영이 마지막 장면을 만들고 있었죠. 아버지와 딸은 불과 몇 발자국 떨어져 눈을 마주쳤고 둘 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젊은 마음을 형성한 목소리로 전달한 내 용서의 말은 축복이자 저주였죠. 내가 그은 구별은 아마 내가 가르친 가장 깊은 교훈이었을 거예요. 행동에는 용서로 지울 수 없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인간의 필요와 선택을 동시에 인정하는 교훈이었죠. 지연의 흐느낌이 밤속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추락의 눈물이었죠. 수갑이 손목을 감싸 찰칵 소리를 내고 몇 세대 동안 동네에서 전해질 경고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민수가 들것을 따라 구급차로 갈 때 밤 공기가 그의 얼굴에 시원하게 닿고 있었어요. 응급 조명이 교회 거리를 번갈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칠하며 평범한 것을 초현실적으로 바꾸고 있었죠. 이웃들이 나와 사이렌과 드라마에 이끌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동네 선생님이 들것에 실려 나가고 딸이 구금되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죠.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량이 아버지를 태우고 출발했을 때 민수는 범죄 현장이 된 누나 집 진입로에 서서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가 감사보다 금을, 성실보다 유산을 선택했을까? 얼마나 많은 부모가 너무 늦게 깨달았을까? 가장 큰 위협이 가장 큰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을. 민수가 또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제 가져다 놓은 국화꽃 향이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고 하얀 침구 냄새랑 섞여서 묘하게 퍼지고 있었죠. 참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연이네 집에서 끔찍한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나고 있었어요. 72시간밖에 안 지났지만 나한텐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지고 있었죠. 삐삐거리는 기계음도 이제 우리 부자의 새로운 배경음악처럼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민수가 볼 때 난 좀 작아 보였을 거예요. 병원 옷이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으니 더 작아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학생들에게 역사 가르치며 날카롭게 분석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죠. 저 링거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안에서 작은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합성 강심 배당체라는 독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한 방울씩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죠. 의사가 말해주기를 20분만 늦었어도 아니 30분만 늦었어도 난 여기 없었을 거래요. 민수는 거의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평생 일만 해온 놈이 처음으로 비상휴가를 내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었죠. 그 앞에 놓인 수천억짜리 서류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사흘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배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서로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건 주변만 맴돌고 있었어요. 대신 텃밭 이야기, 책 이야기, 민수 사건 이야기, 창밖 풍경.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최근 몇 년간 흐르던 어색한 침묵과 달리 지금 우리 사이엔 조용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와 이불 위에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고 나는 그 빗줄기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죠. 마침내 민수가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3주간 조사한 진실과 끔찍한 사실들이 하나씩 쏟아지고 있었죠. 법정에서 늘 자신감 넘치던 놈이 그 순간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여동생을 몰래 조사한 죄책감과 그 조사가 내 목숨을 구했다는 복잡한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는 놀라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모든 걸 말할 때 그 관찰력과 책임감을 칭찬하고 있었죠. 링거를 맞지 않은 내 주름진 손이 민수 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죠. 밤새 외운 사설 탐정 보고서에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절박함이 적혀 있었어요. 사위가 조직폭력배와 연결돼 중고차 사업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의사는 정말 악랄했어요. 자식까지 이용해서 노인들을 노리는 수법이라니 지연이랑 사위가 그대로 그 덫에 걸려 있었죠. 그때 문을 두드린 건 이수진 검사였어요. 예전에 교실 3번째 줄에 앉아 있던 그 제자를 나는 바로 알아봤죠. 검사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서 있는 모습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직업적 책임감으로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자백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했지만 마음속엔 텅 빈 슬픔만 남아 있었어요. 지연이는 710년, 도서방은 1520년. 잃어버린 시간은 너무 많고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사건의 영향은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압수한 명단에 적힌 사람들 또 다른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내 죽을 뻔한 경험이 결국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검사가 떠난 뒤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어요? 죽이려 했던 사람들 얘기를 마치 옛날 이야기하듯 담담히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거였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엄청나게 커지고 유리와 강철 빌딩이 옛 동네를 대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인간 본성은 수세기가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똑같이 가르쳤죠. 선택은 결국 각자의 몫이라는 걸 말이죠. 핏줄과 가족의 차이도 민수에게 이야기했어요. DNA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지만 가치관까지 이어주진 않아요. 난 가족을 지켰고 지연이는 자기 이익을 선택했죠. 아들의 자부심은 딸의 비통함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진실이었어요. 저녁이 되고 민수는 불편한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나는 독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진실의 무게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인간 본질에 있었어요. 깨달음이 오히려 평화를 주고 있었어요. 모든 배신 곁에는 충심이 있었고 균형은 잠시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죠. 병원 안은 여전히 리듬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삶은 지저분하지만 의미 있게 고통스럽지만 소중하게 계속되고 있었죠. 남은 질문은 회복 여부가 아니었어요. 어떤 형태로 회복될지가 문제였죠. 아버지가 예전처럼 시골집 돌아가 조용히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 그 답은 아침이 되어야 알겠죠. 하지만 지금 이 소독약 냄새 나는 병실 안에서 우리는 잠시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내일 또 다른 싸움을 위해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정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토마토 잎마다 맺힌 아침 이슬이 마치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손등 위로 흘러내리는 햇빛 속에 작은 무지개가 춤추고 있었죠. 나는 흙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천천히 한 발씩 고랑 사이를 걷고 있었어요. 6달 전 그 끔찍한 밤을 떠올리며 이렇게 다시 살아서 흙을 밟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죠. 한 번의 숨결,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시골집은 이제 작은 요새처럼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정겨움은 그대로였고 처마 및 작은 CCTV와 목에 건 응급 호출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삶과 죽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민수가 주말마다 장비 가득한 차를 몰고 와 설치한 장치들이었지만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하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 장치들은 내 안전뿐만 아니라 아들의 마음 평화도 지켜주고 있었죠. 정원은 회복하는 동안 경이롭게 자라고 있었어요. 토마토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있었고 붉게 익은 열매들은 생명의 핏방울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상추와 고추, 허브들까지 싱싱하게 자라 향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자연이 인간의 잔인함을 보상이라도 하듯 이 모든 풍요로움이 내 곁에 있었죠. 그때 자갈 위로 타이어 소리가 들리며 민수가 도착했고 아침 공기를 가르며 젊은 목소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을 멈춘 채 미소 지으며 바라보니 그들은 내가 은퇴 직전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학생들이었어요. 스스로 맨 앞자리에 앉고 수업 후에도 남아 토론하던 그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반, 사회인의 자신감을 품고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경심은 그대로였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마음이 훈훈해졌죠. 진호는 의대 합격 후 자부심을 가득 담고 있었고 수민이는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 차 향기를 품은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영철이는 신선한 채소 바구니를 정성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정원 테이블에 둘러앉아 포도 덩굴 아래 햇살을 맞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호는 의대 합격 소식과 그 뒤로 이어진 고민을 말하며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수민이는 회계사의 현실적 시선과 예술적 재능을 동시에 발휘해 정원의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었으며 영철이는 조용히 채소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있었죠. 대화 속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내 가르침이 은퇴와 함께 끝나지 않았다는 것, 모든 만남과 식사, 조언을 구하는 젊은이들 속에서 여전히 교육과 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 70평생 쌓아온 지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큰 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난 뒤 홀로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깨끗한 원고지와 펜이 놓여 있었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던 결심이 떠올랐죠. 수천 장 시험지를 채점하던 경험과 사람의 삶과 죽음을 직접 마주했던 기억이 섞여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닌 인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성찰의 편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먼저 쓰여졌고 힘찬 필체가 종이를 가로질렀으며 첫 문장이 뒤를 따랐습니다. 몇 달간의 성찰 끝에 얻어낸 진실이 이제 이 책에 다지되었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이야기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어요. 밤하늘 달빛 속에서 글을 쓰는 동안 나는 과거 도구로 거의 죽을 뻔한 순간과 지금의 정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부드럽고 너그럽게 배신과 구원, 독과 정원 모든 것을 포용하며 내 책 속 심장이 되어주고 있었죠. 각 장면이 스쳐 지나가면서 재판정의 긴장, 정원에서의 평화, 학생들과 웃는 모습, 아들의 성장과 선택, 딸의 편지 속 사과와 추억, 그 모든 경험이 책 속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손은 저려왔지만 펜을 내려놓고 달빛이 비치는 정원을 바라보니 토마토 나무는 여전히 서 있고 포도 덩굴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으며 부엉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방문객이 올 것이고 편지가 올 것이며 재판 준비도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고 심장은 꾸준히 뛰고 있으며 정신은 맑고 목적은 뚜렷했죠. 산산조각 날 이유가 있었지만 영혼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정원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해는 떠오를 것이며 민수는 전화를 걸어올 테고 복잡하고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삶은 계속될 겁니다. 마지막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하나의 선택 그리고 은총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고 오늘 밤 이 평온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삶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수업이자 매 순간 선택과 깨달음의 연속이며 사람과 사람,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피어나는 이해와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나는 온몸으로 느끼며 창밖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속될 것이고 나 또한 이 흐름 속에서 남은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오늘 밤의 고요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수업이자 내일을 위한 준비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음속에는 평화와 다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